안녕하세요. 저는 손자까지 본 할머니랍니다. 제 어머니 세대들은 더 힘들게 사셨지만, 저도 제 자식 세대에 비하면 어려운 시절을 살았고, 자식 낳아 키우는 것도 그리 순탄치 않았어요. 그렇지만, 지나고 보니 한순간이라고들 하죠. 저도 그러네요. 힘들게 키운 자식이 잘 되어 제 앞가림하게 되는 걸 보게 된 순간의 뿌듯함을 어떻게 말로 다 하겠어요? 저도 그런 시간들을 겪어봤고, 이제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더군요. 그래도 젊은 시절 고생했던 걸 생각하면 모든 게 감사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또 열심히 살았답니다. 그게 자식들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한답니다. 오늘은 그럼 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나이 많은 사람이 하는 얘기지만 마음을 열고 들어봐 주세요. 저는 20대에 청산 과부가 되어 홀로 아들 하나 키우며 살았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의대에 들어갈 정도로 공부를 잘했지 뭐예요. 남동생이 하나 있긴 했지만 동생도 저만큼 어려운 처지에 있었고 의지할 친척 하나 없이 여자 혼자 몸으로 밥 벌어먹고 사느라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했는데 잘 자라준 아들이 대견하고 고마울 따름이었어요. 그런 아들이 본과 4학년이 되더니 국시 준비다 뭐다 하며 외박이 잦아지더라고요. 힘들게 공부하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잔다 싶은 마음에 그저 안쓰럽기만 했는데 그런 중에 연애도 하고 그랬나 봐요. 국시를 치르고 나서는 결혼을 하겠다고 며느리감을 데려왔거든요. 엄마, 말씀드렸던 제 여자친구예요. 저랑 의대 동기고요. 성적도 아주 좋고 착하고 똑부러지는 친구야. 엄마 맘에도 쏙 들 거야.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권영아라고 해요. 어머니 좋으신 분이라고 말씀 많이 들었어요. 어휴, 그래요. 어서 와요. 내가 뭘, 나야 뭐 그냥 평범한 엄마죠. 해준 게 별로 없어서 늘 미안한데 좋은 엄마라고 해주니까 고맙네, 아들. 엄마가 왜 해준 게 없어? 엄마는 늘 내 편이잖아. 그거면 되지 뭐. 엄마, 그리고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영아가 임신을 했어요. 4개월에 접어든데 병원 같이 갔었어. 네, 그래서 배불러지고 표시 더 나기 전에 결혼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부모님께는 이미 말씀드렸고 허락도 받았거든요. 너는 엄마한테 미리 언질이라도 좀 주지. 이렇게 갑자기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너무 당황스럽잖아. 우선 그래요. 축하한다고 해야 하는 건가? 부모님께서도 많이 놀라셨을 텐데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다니 감사하네. 허락은 하셨지만 그다지 흔쾌히 허락하셨던 건 아니고요. 민호가 저희 집 와서 많이 혼났죠 뭐. 그래도 지금은 많이 좋아하세요. 둘이 열심히 잘 살아보라고 하셨고요. 며느리는 착하고 순한 아이는 아닌 것 같았지만 저부터가 여자는 무조건 순종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제 할 말 분명히 하는 모습이 좋아 보였어요. 당당해 보이고 똑부러지는 모습이 나빠 보이지 않았답니다. 의대 공부식이나 한 아이니 오죽 똑똑하겠어요? 그리고 아이까지 가졌다는데 제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당장 결혼을 시켜야 하는 입장이었는데 이왕이면 좋은 면만 보고 좋게 좋게 생각하고 싶었답니다. 며느리 얘기처럼 배불러 오기 전에 결혼식을 올려야 하니 도리 없이 서둘러 날짜를 잡을 수밖에요. 사돈 댁은 바깥 사돈이 고등학교 교사, 안 사돈은 전업주부로 지극히 평범한 집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렇다고는 하나 우리 집보다는 형편이 훨씬 낫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계획에도 없던 혼전 임신으로 의사 공부하는 딸이 갑자기 결혼까지 하게 생겼으니 상견례 자리에 나가보니 상당한 고자세로 나와 아들을 대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유, 말도 마세요. 민호가 우리 집 양반한테 허락 구하느라 고생 좀 했죠. 혼전 임신이 웬 말이냐고 아주 난리가 났었거든요. 이 양반 직업이 또 선생이다 보니까 남 부끄럽다고. 요즘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아무리 그래도 그게 그런 게 아니라면서 화를 많이 냈어요. 애 아빠가 그렇게 화를 내니까 저야 어쩔 수 없이 애들 편을 들어주긴 했는데 사실 저도 아쉬운 게 많지 왜 없겠어요. 아직 공부도 한참 더 해야 하는데 당장 과 동기들 다 시작하는 인턴 과정도 우리 영아만 못 들어가는 거니까 속상하죠.
왜 안 그러셨겠어요? 네, 속상하셨을 거예요. 저도 갑작스럽게 얘기를 들어서 많이 놀랐거든요. 연애를 하는 줄도 몰랐는데 아기까지 생겨서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도 어릴 때 건강한 아이 낳고 몸 좀 회복되면 공부도 다시 이어서 할 수 있다니 좋게 생각해야지 어쩌겠어요. 엄마가 어릴 때 낳는 게 아이한테 그렇게 좋다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공부도 다 때가 있는 건데 저희로서는 많이 아쉽죠. 우리 영아가 욕심이 많은 애라 말은 안 해도 아마 지가 제일 아쉬울지도 모르고요.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우리 영아 행복할 수 있게 잘하겠습니다.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바깥 사돈은 시종일관 못마땅하다는 듯 좋은 얼굴을 거의 안 했고 그나마 안사돈이 분위기 맞춘다고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하던데 안사돈도 은연중에 자기 딸이 손해를 많이 보는 혼사라는 걸 깔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들이 좋다니 어쩌겠어요. 고자세로 나오는 사돈들이었으니 적당히 저자세로 맞춰줬고 어지간한 건 다 사돈과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맞춰주려고 했어요. 신혼집을 며느리 친정 근처에 얻는다거나 예단은 생략한다거나 그런 것들 말이죠. 아들 며느리 끼고 살 욕심도 없었고 예단 욕심 같은 건 더더군다나 없었던 저였기에 그런 것들쯤이야 얼마든지 맞춰줄 수 있었습니다. 상견례를 마치고 와서 가깝게 지내는 올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더니 올케는 대번에 삐죽거리던데 그래도 저는 상관없다 했었죠. 아유, 뭐 그 집도 대단할 것도 없는 집이라면서요. 뭘 그렇게 쩔쩔매다 오셨어. 며느리감 해도 고분고분한 애가 아닌 것 같더니 그 친정은 더 만만찮은 것 같잖아요. 우리 민호도 의사인데 선시장에 내놓으면 걔보다 훨씬 괜찮은 며느리 충분히 얻지 뭘 그래요. 집도 해온다, 병원도 해온다. 그런 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들이 좋아서 하는 결혼이라는데 아이 뭘 그렇게 뻐기고 그런데요. 이래서 며느리는 낮춰드리는 게 맞다니까. 아유, 별소리를 다 하네. 요즘 그런 게 어딨어. 행여나 민호나 며느리 듣는 데서 그런 소리 안 하게 조심해. 내 아들이 좋다는데 그거면 됐지. 내 인생도 아니고 지들 인생인데 내가 뭐라고 참견을 해? 둘만 잘 살면 되지. 올케는 하나밖에 없는 내 남동생의 부인으로 젊어서부터 가까이 살아서 시누이 올케 사이라기보다는 친자매 같은 사이예요. 형편이 빠나니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주고받지는 못했어도 그랬기에 마음으로 더 돈독해진 사이였죠. 걱정이 늘어진 올케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지 않았지만 저는 정말로 상관없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렇게 결혼을 시켰고 아들은 예정대로 인턴 과정에 들어갔지만 며느리는 아이를 낳느라 국시만 치르고 인턴 과정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며느리는 동기들 다 들어가는 인턴 과정을 혼자만 못 들어간다고 아쉬운 티를 내기는 했지만 그래도 태교한다고 신경도 많이 쓰고 그러는 게 예뻐 보였어요. 그리고 건강한 손자가 태어났답니다. 며느리가 들어간 산후조리원은 남편 외에 다른 가족은 면회도 안 된다고 해서 가보지도 못했어요. 아들, 그래. 산모랑 아이랑 다 건강하긴 한 거지. 산후조리원에는 면회도 안 된다고 하니 엄마는 가보지도 못하고 마음만 보낸다. 엄마, 요즘 산후조리원은 그런 데가 많아요. 엄마만 못 오는 게 아니고 장모님도 못 오셔. 남편만 들어갈 수 있거든. 하여간 어제 나와서 장모님 댁에 있긴 한데 며칠 안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그래도 친정에 있는 게 편할 텐데 바로 신혼집으로 가려고? 네가 계속 챙겨주지도 못하는데 어쩌려고 그래? 엄마, 그래서 말인데 저 엄마가 와서 좀 봐주면 안 돼? 장모님이 뭘 잘 못하셔. 몸도 약하시고 말이야. 그렇다고 영아랑 애기랑 둘만 둘 수도 없잖아. 엄마가 와서 영아 산후조리도 좀 봐주고 우리 아기도 봐주고 그럼 좋겠어. 그렇게 저는 아들 며느리의 신혼집에서 며느리와 손자를 돌봐주게 되었어요. 꼬물거리는 신생아를 본 게 얼마만인지 손자 보는 재미에 힘든 줄도 모르고 즐겁게 했죠. 친정 가까이에 얻은 아들 내외 신혼집은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는 한 번에 가는 버스도 없어서 버스 갈아타고 걷는 시간까지 더하면 거의 2시간이나 걸리는 거리였거든요. 몸이 좀 고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때가 아니면 또 언제 이렇게 손자를 볼 수 있을까 싶은 마음에
아들 키울 때 생각도 하면서 나름대로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을 것이라는 제 예상과 달리 며느리 뒤치다꺼리와 손자 육아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인턴 과정을 끝낸 아들이 원하는 전공이 레지던트 과정에 떨어져서 군의관으로 가게 됐거든요. 이른바 떨턴이 되어 중위 군의관으로 가게 된 거예요. 저는 잘 모르지만 의사들 사이에서는 최악의 보직이라고 불린다나 뭐라나. 조용한 시골에서 공보위로 근무할 수 있게 되길 바랐는데 결국 중위 군의관으로 가게 되어서 아들의 낙담은 말할 것도 없었고 며느리 또한 적잖이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떨턴이 웬 말이겠어요. 그나마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정형외과 지원한 건데 그게 떨어질 줄은 정말 몰랐어요. 아직 친구들한테 중위 군의관으로 가게 됐다는 말도 못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 싶어요. 이제 몸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됐으니까 바로 인턴 과정에 들어가려고 해요. 민우 하는 거 보니까 그거 보통 힘든 게 아니던데 괜찮겠니? 그리고 그럼 갓난쟁이는 어쩌려고? 어디 맡길 때는 있는 거야?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애 맡길 때가 어디 있어요? 당연히 어머님이 봐주셔야죠. 저희가 애를 어디다 맡겨요? 어머니만 믿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아니, 다른 것보다도 너희 신혼집이 너무 멀구나. 한 번 오려면 2시간은 좋게 걸려. 왕복 4시간 거리를 매일 오가는 건 아무래도 너무 힘들어서. 내가 계속 와서 봐주는 건 어렵겠어. 다른 방법을 좀 생각해 보렴. 어차피 인턴하는 중에 저는 집에도 잘 못 오고 애기 볼 시간도 없으니까 그러마에 어머님 댁에 애를 데려가시는 건 어떠세요? 그럼 어머님 몇 시간씩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시느라 힘들지 않으셔도 되고 말이에요. 애한테도 그게 좋을 거예요.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것보다 어머님 댁에서 쭉 돌봐주시면 그게 제일 좋죠 뭐. 그 생각은 못했는데 지금 어머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제일 좋겠어요. 그런 좋은 방법이 있었어요. 그럼 되겠네요. 그래, 그러네. 그럼 되겠네. 엄마, 그렇게 해줘요. 엄마가 계속 얘를 봐준다 그러면 저가의 내 체면이 그래도 좀 설 것 같고 그래. 엄마, 조금만 더 도와주세요. 처지가 딱하게 된 아들이 그렇게라도 마누라와 처가에 자기 체면을 세워달라고 부탁까지 하니 어쩔 수 없이 돌도 안 지난 손자를 제 집으로 데려와 제가 육아를 전담하게 되었지 뭐예요. 며느리는 고된 인턴 생활을 하느라 쉬는 날에도 아이를 보러 오지도 않았고 그 와중에 저는 거의 비어있는 거나 다름없는 아들 신혼집까지 한 달에 한두 번 꼴로 청소도 하고 살폈습니다. 인턴 과정을 끝낸 며느리는 바로 레지던트 과정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아들 녀석과 달리 며느리는 원하던 전공에 지원해 합격했거든요. 어머니, 인턴 시작할 때 이미 전문의 따려고 시작한 건데 설마 모르셨다고 그러실 건 아니시죠? 인턴 1년만 하고 그만둘 거면 시작도 안 했죠. 그래도 저는 원하던 과에 붙었잖아요. 어머님도 기쁜 마음으로 지금처럼 계속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일반의로 끝낼 거였으면 작년에 이미 어디 잘 나가는 피부과 같은데 페이닥터로 들어가서 일 배웠을 거예요. 저는 그런 쪽으로는 관심 없어요. 민호 씨가 지원했다가 떨어진 정형외과가 수입도 괜찮고 의사로서의 보람도 느낄 수 있는 전공이라 저도 민호 씨랑 같은 이유로 정형외과에 지원하려다가 그래도 수련의 과정이 정형외과보다는 덜 힘든 정신과, 요즘은 이름 바뀌어서 정신건강의학과거든요. 아무튼 거기로 지원했어요. 그러니 인턴할 때보다는 저도 시간을 좀 더 낼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생각 많이 했거든요. 전문의 따고 나면 대학에 남아서 후배들 가르치는 교수도 되고 싶어요. 저는 처음부터 그럴 작정으로 결혼도 안 하고 싶었는데 애가 생겨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3년만 더 고생한다고 생각하시고 도와주세요. 네? 듣다 보니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도 할 말 했죠. 예, 무턱대고 그렇게 나한테만 도와달라고 할 일이 아니지 않니? 애 가져서 결혼한 게 나 때문은 아니지 않니? 순전히 내 아들 때문만도 아니고 니들이 서로 좋아서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왜 나한테 떠넘기면서 애를 봐달라고 하는 거니? 심지어 내게 무슨 의무라도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건 좀 그렇구나.
내 아들 수련이 떨어진 거랑 내가 손자 봐줘야 하는 거랑은 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아들이 너나 처가에 면이 서지 않는다며 도와달라고 했을 때도 탐탁잖았지만 내가 너 인턴하는 1년 동안 손자 도맡아 키운 거로 내 아들 면 세워줬다고 생각하련다. 더 이상은 나도 힘들구나. 너희 친정 어머니께 부탁드려 봐라. 그러고 보면 어머님은 참 건강하신 것 같아요. 평생 식당 일을 하신 덕분에 단련이 되셔서 그러신 건가? 무튼 어머님은 괜찮으신 것 같은데 저희 엄마는 몸이 너무 약하시거든요. 애 한 번 안는 것도 힘들어하세요. 애 보다가 엄마 입원하시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저희가 부모님 쓸 형편도 안 되고요. 군의관 월급 잘 아시잖아요. 쓰려면 입주 부모님을 써야 하는데 저희 형편으로는 어림도 없어요. 엄두도 못 내죠. 제가 마음이 꼬인 걸까요? 이건 뭐 보모 쓸 돈이라도 대주던가. 그게 아니면 몸을 때우라는 걸로 들리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그리 흔한가 말이에요. 며느리도 자식인데 내 마음 수양이 부족하구나. 아직 멀었다 생각하고 스스로 다독였어요. 그렇게 손주 돌보며 며느리 뒷바라지 하는 것을 계속했던 거예요. 비교적 여유로운 전공을 선택했으니 자기도 육아 살림을 최대한 돕겠다던 며느리의 공수표는 예상대로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레지던트 과정 3년 동안만 도와달라던 부탁도 펠로우 2년 이후 조교수를 달고 나서까지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아들은 3년간의 군의관 복무를 마치고 전역했어요. 그런데 전역 후 다시 정형외과 수련의에 도전하겠다던 아들은 전역 후 가치관이 많이 달라져 있더군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부모 도움 없이 공부해서 의대에 들어가기까지 아들은 열심히 했고 그만큼의 좋은 결과를 늘 얻었을 거예요. 그러니 수련의 과정에 불합격한 것도 아들 인생에서 처음 겪는 부정적인 결과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심하게 좌절한 상태로 중2 군의관으로 입대해서도 한동안은 무척 힘들어 했었거든요. 그러나 이내 적응을 잘하고 잘 지내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들은 더 이상 아등바등 살기가 싫어졌다고 했어요. 군대에서 3년 지내다 보니 그렇더라고요. 돈이고 명예고 다 필요 없는 것 같아. 정형외과 떨어졌을 땐 세상 다 끝난 것 같고 그랬거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떨어진 게 신의 한 수였어.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거든.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는지 알 것 같아. 그래도 의대 공부 어렵게 한 걸 후회하는 건 아니고 요양병원 베이닥터로 들어가서 일주일에 3번만 출근하는 그런 거 할 거야. 그것도 늦게 출근해서 일찍 퇴근하는 자리 많더라고. 내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등산 다니고 낚시하면서 그렇게 할 거야. 의대 공부 어렵게 한 보람은 그렇게 찾는 거지 싶어. 어머님 보세요. 이 사람이 이런다니까요. 아주 자연에 심취하셨지 뭐예요? 아예 딴 사람이 됐어요. 무슨 도인처럼 말하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든 저는 제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공부 더 열심히 하려고요. 이 사람들 실패를 안 했다면 이런 생각 안 했을 것 같은데 뭐 이제 와서 어쩌겠어요. 그거 가지고 바가지 긁고 싸우고 저는 그럴 생각 없어요. 그렇게 낭비할 시간도 에너지도 없고 말이에요. 그냥 각자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열심히 하는 거죠 뭐. 어머님은 계속 저 도와주실 거죠? 이 사람이 그렇다고 육아나 살림을 맡아서 해줄 것도 아니고 어쩌겠어요. 저희는 어머님밖에 믿을 구석이 없는 걸요. 도와주셔야 해요. 아들이 그렇게 나오니 며느리는 더욱더 당당하게 제게 살림과 육아를 맡기더라고요. 이건 무슨 아들 같은 죄인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 꼼짝없이 손자 육아와 아들 며느리네 살림 살아주는 걸 계속하게 되었던 거예요. 아들은 제가 그렇게 해줘야 며느리가 다른 소리 안 할 테니 지가 편하려고 지가 추구하는 평화로운 생활을 위해서 저의 희생을 방관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아니죠. 아들 또한 저의 희생을 강요한 거나 다름없었죠. 역시 우리 엄마. 엄마가 맡아줄 거라고 생각했어. 엄마 아니면 우리는 당장 아무것도 못해요. 호일수도비지 뭐.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처럼 계속 잘해주셔야 해요. 저 사람도 나한테 하고 싶은 말 많을 텐데 엄마가 애도 계속 봐주고 그런다니까 바로 입 다물고 조용하잖아요.
그렇다니까. 처가에서도 엄마가 우리 이렇게 도와주고 있으니까 별 얘기 안 하시는 거고 말이야. 내 친구들이 다 부럽대. 승철이 있잖아. 걔는 걔네 엄마가 애 도와주고 살림도 살아주고 다 해준다고 하는데도 걔 와이프가 절대 싫다 그런데 엄마가 해주겠다고 해도 며느리가 싫다면 방법 없는 거거든. 도와준다는 것도 싫다는데 어쩌겠어. 시자 들어간 건 무조건 싫다고. 집에 오지도 말라 그런데. 어이없지? 근데 영아는 엄마가 도와주는 걸 좋아하잖아. 엄마한테 이렇게 부탁도 하고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엄마가 이쁘게 봐줘요. 엄마 보람 느끼게 잘 살게. 며느리 교수 만드는 시엄마 되는 거지, 우리 엄마. 그렇게 말하는 아들 녀석 등짝을 내리치면서 아들이 아니다, 왼수다 했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몇 년을 더 그렇게 다시 고생을 했죠, 뭐. 그렇게 고생을 했더니 아들이 말한 것처럼 보람 느끼는 날이 오긴 오더라고요. 쎄 빠지게 고생하고 맞는 좋은 날이라고나 할까요? 며느리가 부교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악바리 기질이 있어 연구 실적도 좋은 며느리는 부교수가 되기만 하면 남들보다 빨리 정교수가 되는 것은 자신이 있다며 부교수 달기를 바라고 있었거든요. 마침 며느리가 근무하는 대학병원에 새 병원장이 오게 되어 취임식 행사를 함께 진행한다기에 저도 며느리를 축하할 겸 가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동안 고생해줘서 고맙다며 아들 며느리가 제게 와달라고 정식으로 초대를 한 건 아니었지만 며느리 친정엄마도 간다고 하고 그래서 저도 용기를 냈던 거예요. 그리고 아들 며느리 부끄럽지 않게 모처럼 목욕탕에서 돈 내고 때도 밀고 미용실에서 머리도 하고 멋내고 단장해서 꽃다발 들고 갔지 않겠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그런 저를 보고서는 반기기는커녕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떨떠름하게 어머님도 오셨냐며 대충 얼버무리더니 돌아서서 친정엄마에게 귓속말을 했는데 그 귓속말이라는 게 그저 귀에다 대고 하는 말일 뿐 제게도 다 들렸어요. 아, 웬일이야 정말. 난 너무 깜짝 놀랐잖아. 엄마가 오라고 한 건 아니지? 무슨 내가 오라고 해. 저번 날 통화하면서 나는 간다는 말은 했어. 같이 가자고 한 것도 아닌데 뭘 내가 오라고 그래. 아, 못 살아 정말. 저 노인네는 말도 없이 여길 왜 와? 눈치도 없지. 누가 반가워한다고 온 거야. 엄마, 무슨 냄새 같은 거 나는 것 같지 않아? 엄마한테는 그런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데 노인 냄새인가? 무튼 안 좋은 냄새가 난단 말이야. 못 배워서 무식한 티도 줄줄 나는데 어디 가서 내 시어머니라고 떠들고 다닐까 봐 겁나 죽겠어. 옷이랑 머리는 또 저게 뭐야. 아, 미치겠어 정말. 제 귀에도 다 들리는 귓속말이었으니 바로 옆에 있었던 아들도 며느리의 그런 얘기들을 다 들었을 텐데 지 엄마를 그렇게 취급하는 며느리를 나무라기는커녕 아들이란 놈이 한다는 소리도 기가 막혔습니다. 나도 엄마가 오실 줄은 몰랐지 뭐야. 알았으면 못 오시게 말렸을 텐데 말도 없이 오신 걸 어쩌겠어. 그래도 걱정하지 마. 아무 데나 가서 허튼 소리 못하게 내가 엄마 잘 살필게. 장모님 죄송해요. 불편하신 상황 절대로 생기지 않게 제가 잘할게요. 걱정 마세요. 저는 지금껏 무엇을 위해 내 몸 상해가며 손자도 해보고 아들 며느리 살림까지 살아줬을까 싶은 분노, 허무감이 밀려오는 동시에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결단이 섰던 것 같아요. 새 병원장 취임식이 시작되었고 본격적인 행사 전에 특별한 분의 연설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회자의 소개와 함께 나는 강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강단에 올라간 모습을 보자 며느리와 아들 그리고 안싸도는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깜짝 놀라하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건가 싶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저는 그런 새 인간들을 가볍게 비웃어주며 준비해간 연설문의 원고를 덮어버렸고 즉흥적이지만 담담하게 저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게 되었죠. 제가 어떻게 그 자리에서 연설까지 하게 됐냐고요? 그렇죠. 궁금하실 거예요. 저는 새로운 병원장이 취임하면서 특별히 스카우트한 외과 의사와 아주 각별한 사이랍니다. 지금부터 그 사연을 먼저 좀 풀어놓을게요. 청상의 과부가 되었을 때 저는 정말로 살 길이 막막했어요. 갓 돌진한 아들을 앞으로 공부시키며 키울 자신도 솔직히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맡기러 보육원에 갔었는데 거기서 계속 울기만 하는 한 아이를 보게 된 거예요.
그 아이는 보육원에 온 지 한 달이 다 되어 간다는데 제대로 먹지도 않고 계속 울기만 한다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쓸어주고 안아줬는데 신기하게도 그 아이가 제 손길에 반응하면서 울음을 달래는 거였어요. 데리고 살 방 한 칸만 있었어도 데려와서 제 아들과 함께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내 자식도 못 키우겠다고 맡기러 온 처지라 그러지는 못하고 그 대신 제 아들 맡기겠다는 생각은 접고 힘내어 살 작정을 하게 됐죠. 그 이후로 한 번씩 보육원에 들러 그 아이를 살피곤 했어요. 당시 저는 어린 아들을 데리고 숙식을 제공하는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겨우 방 한 칸을 마련하게 됐을 때 그 울보아이도 데려와 키울 작정으로 보육원에 갔더니 글쎄 미국으로 입양되어 갔다는 거였어요. 그러잖아도 언제 오시려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입양되어 가면서 민호 어머니가 찾아오시면 자기가 어디로 가게 되었는지 꼭 알려주라며 신신당부를 했거든요. 입양되어 가기 직전까지도 민호 어머니를 많이 기다렸어요. 아이고, 세상에 조금 더 일찍 왔어야 했네요. 그래도 좋은 부모님 만나서 간 거겠죠. 미국이요? 제가 뭐 편지 같은 걸 쓰면 보내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편지 써주시면 보내드릴게요. 앞으로도 얼마든지 도와드릴 테니 편지 쓰시면 가져오세요. 그 아이에게도 한국에 민호 어머니가 계신다는 게 큰 위로가 될 거예요. 아이에게 정서적으로 도움이 주실 분이 계신다는 게 저희로서는 너무 감사한 일이거든요. 좋은 가정에 입양되어 가서도 적응을 잘 못하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너무 안타깝죠. 보육원 원장의 도움으로 저는 그 아이에게 편지를 쓰게 되었고 그 아이도 저에게 바로 답장을 보내오더라고요. 저는 그 아이를 미국 아들이라고 불렀고 그 아이는 저를 한국 엄마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지금까지도 편지로 서로의 안부를 전하고 살고 있었답니다. 그 아이는 미국에서도 좋은 곳으로 손꼽히는 의대에 들어갔고 사람 살리는 외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근무하는 병원에 새로 취임하는 병원장이 그런 아이를 좋게 보고 여러 차례 제안을 한 결과 어렵게 스카우트에 성공하게 된 거였어요. 그때 그 아이는 나와의 인연을 이야기하며 양부모만큼이나 자기에게 중요한 분, 어머니가 된 분이라고 소개를 했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꾸준히 버려진 아이들을 위해 적지 않은 돈을 기부하고 있는 나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한 거였어요. 어머니, 저를 스카우트한 병원장님이 취임식 날 어머니께 연설을 부탁하고 싶으시대요. 제가 어머니 자랑을 좀 많이 했거든요. 연설? 아이고, 그게 뭐냐. 나 그런 거 모른다. 못해. 아이고, 연설은 무슨 나 같은 늙은이가 뭘 한다고 그런 걸 해. 농담이라고 해도 겁부터 나는구나. 어머니,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그냥 어머니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어머니 살아오신 얘기 말이에요. 처음 저 만나셨을 때 얘기도 해주고 그럼 되세요. 아마 병원장님이 저를 가장 잘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 며느님도 그 병원 의사라고 하셨잖아요. 이번에 부교수로 승진했다면서 그날 행사의 또 다른 주인공이기도 한데 그런 자리에서 어머니가 연설까지 하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겠어요. 딸 안 하고 서프라이즈 하는 거죠. 아이고, 그래. 우리 아들도 그 학교 나왔잖니. 우리 며느리는 거기서 꼭 정교수까지 하고 싶다고 난리인데 내가 그런 연설도 하고 그러면 우리 며느리한테도 좋은 영향이 있으려나?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며 몇 번이나 고사했는데 미국 아들의 설득에 용기를 내어보기로 했던 거예요. 며느리에게도 좋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이 큰 이유였죠. 다만 제 입으로 말하기가 어쩐지 쑥스러워서 미리 말은 못했어요. 취임식 당일에 밝히고 아들 며느리에게 미국 아들 인사도 시킬 작정이었던 거죠. 그런데 더 이상 며느리를 위해 제 몸 갈아넣는 호구짓은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고마운 줄도 모르는 자식들은 더 이상 제 자식으로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는 결단을 내렸거든요. 그날 저는 강단에 올라 미국 아들이 말했던 대로 제가 살아온 삶을 담담하게 말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설을 마치며 이렇게 말했어요. 하루 종일 울기만 하던 울보가 이렇게 능력 있는 외과의가 되어 고국으로 돌아와 진료를 하게 되었다고 해서 그 울보 아들을 응원하기 위해 여기에 왔고 부끄럽지만 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울보 아들과의 인연을 통해서 저 또한 다시 살 결심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 경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평생을 버려지는 아이들을 위한 기부를 할 수 있었답니다. 내 한 몸 편히 누울 수 있는 내 집이 있고 삼시세끼 먹고 사는 데는 그리 큰 돈이 들지 않거든요. 제가 쓸 만큼만 남기고 남은 돈은 다 그렇게 기부를 했고 그때 느끼는 기쁨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었어요. 평생을 식당 일을 하다가 손자 키우느라 식당 일을 그만두면서 기부를 할 수 있는 금액이 적어져서 안타까웠는데 저는 당장 내일부터 다시 식당 일을 할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번 돈을 기부하면서 다시 즐겁고 보람되게 살고 싶습니다. 아무리 자식이어도 가족이어도 그 관계가 절대적인 것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자식으로서의 권리만 주장하고 받기만을 바라면서 부모에 대한 고마움조차 갖지 않는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것보다 열심히 일한 돈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도우며 사는 것이 진짜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설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며느리가 보이길래 당당하게 쳐다봐줬죠. 제 잘난 줄만 아는 잘난 며느리냐나 내가 여기서 연설할 줄 몰랐지? 그렇게 말하는 표정을 지어주면서 말이죠. 그러니 며느리 표정이 어땠겠어요? 사실 연설자로 제가 지목되어 강단에 올랐던 그 순간부터 이미 며느리 표정은 가관도 아니었어요. 아들에게 계속해서 뭐라고 물어보질 않나. 친정엄마 둘이서 계속 쑥덕거리면서 난감하고 곤란한 표정을 짓더군요. 연설하는 동안에는 일부러 아들 며느리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제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들을 했고 강단을 내려오면서 그제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을 똑똑히 쳐다봤던 거예요. 저의 단호한 결심을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말입니다. 제가 강단에 올라갔을 때 며느리는 저러다 눈이 튀어나오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게 할 정도로 놀라는 얼굴이었는데 강단에서 내려오면서 쳐다보니 그야말로 흙을 씹은 것 같은 표정이더군요. 그런 며느리를 향해 쓴웃음을 지어주는 것만으로도 이미 통쾌했습니다. 진작 그럴 것을 고마운 줄도 모르고 애미를 무시하기만 하던 그것들이 뭐가 예쁘다고 저는 그 고생을 몇 년씩이나 했을까요? 하여간 저의 연설은 그렇게 끝이 났고 이어 새로 취임하는 병원장은 취임사에서 한 번 더 저를 언급하더라고요. 앞서 감동적인 연설 잘 들으셨습니까? 훌륭한 한 사람의 의료인을 키워낸 위대한 사랑이지 않습니까? 몇십 년간 이어오신 기부활동 또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의료계뿐만 아니라 모든 오피니언 리더들이 본받고 귀감 삼아야 할 의미 있는 이야기로 높이 평가되길 바라는 마음에 어렵게 모셨어요. 그런 거 못한다고 하시더니 이보다 더 훌륭할 수가 없었던 연설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모든 행사가 끝나자마자 며느리와 아들은 득달같이 제게 달려왔어요. 눈 튀어나오게 놀라던 며느리도 다급해진 얼굴로 달려왔더군요. 아이, 엄마, 이게 대체 다 무슨 일이야?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진작 안 하시고,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어머님도 참, 이런 얘기는 미리 해주셨어야죠. 세상에, 새로 오신 병원장님이 미국에서 어렵게 모셔온 외과의라고 얼마나 신임하시는 분인데, 그런 분이랑 그런 인연이 있으셨던 걸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우리 병원으로 오는 것도 다 알고 계셨으면서 대체 무슨 심보로 그러셨던 거예요? 제가 얼마나 곤란하게 된 줄 아세요? 게다가 수십 년간 기부를 그렇게나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이야. 엄마, 대체 얼마나 낸 거야? 아들 며느리 고생하는 거 빤히 보면서 어떻게 남도일 생각부터 했는지 우리 엄마지만 참 대단하시네. 학원비 같은 건 꿈도 안 꿨는데 그렇게 기부를 하고 있을 줄은 몰랐네 정말. 이것들은 제가 아까 연설에서 한 말들을 어떻게 들은 건지 알 수가 없더군요. 그러니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줄 수밖에요. 니들은 내가 아까 저기 위에 올라가서 했던 말들을 그렇게 들었니? 정말 중요한 얘기는 제대로 못 들은 건지 못 들은 척하는 건지 모르겠다만 다시 이야기해 줄게. 나는 이제부터 더 이상 니들 살림도 안 살아줄 거고 니들 자식을 봐주지도 않을 작정이다. 니들이 나를 어미로 생각하지도 않는데 내가 왜 내 인생을 니들을 위해서 갖다 바쳐야 하니?
너희 엄마, 네 장모만 온몸이 다 아픈 거 아니다. 나는 평생 식당 일을 해서 단련된 게 아니고 그만큼 더 아파. 파스 붙여달라고 했던 것도 생색내는 게 아니고 정말로 그렇게 아파서 그런 거였다. 그렇게 내 몸 아파가며 돌봐줬어도 너희들한테 나는 그저 일이나 해주는 사람일 뿐 밖에서는 그렇게 부끄럽고 성가신 존재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고 뼈저리게 후회했지. 너희 같은 것들을 자식이라고 생각했던 시간이 아깝지만 이제부터라도 보람 있는 일을 하면서 내 인생 의미 있게 살 생각이다. 어머니, 무슨 오해를 하신 모양인데 뭐 때문에 그렇게 서운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우선 며칠 푹 쉬세요. 저희가 다시 찾아뵐게요. 그래요, 엄마. 우리 엄마가 오늘 좀 예민하시네. 무대 올라가서 그런 연설도 하고 그러느라 신경이 곤두서서 그런 거죠?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얼른 가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제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며느리와 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 같아요. 아마도 제가 잠시 그러다 말고 다시 자기들을 도와줄 거로 생각했던가 본데 저는 그럴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었답니다. 게다가 저는 제 입으로 제 며느리가 누구라고 밝힌 적은 없었지만 소문이라는 게 참 무서울 정도로 빨리 퍼지더라고요. 능력 있는 부교수로 취임했던 며느리의 실체, 시어머니를 값없이 부려먹으며 고마운 줄도 모르고 막말까지 했던 무개념 며느리라는 것이 병원에 알려지게 된 거죠. 일반 병원과 비교하면 의사들의 도덕성 같은 문제에 민감한 대학병원인데다 새로 취임한 병원장이 추구하는 병원의 이미지와도 충돌하는 며느리. 게다가 병원장이 스카우트해온 외과의 어머니와 같은 저를 그리 대한 며느리라는 게 알려졌으니 병원 내에서 며느리의 입지가 흔들릴 정도였어요. 상황이 그렇게 되니 며느리는 그제야 저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정말 너무나도 큰 잘못을 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어머니 노여운 마음이 풀어지실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님이 저희 애 봐주시고 살림도 돌봐주시고 한 걸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 아니고요. 그게 저도 일이 너무 고되고 몸이 힘드니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게다가 애 아빠는 군대 다녀와서 저렇게 무슨 한량처럼 살겠다고 그러니까 그게 좀 실망스럽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제가 남편이나 어머님을 그냥 막 무시하고 그랬던 건 아닌데 어머님이 그렇게 느끼셨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가 지금 한 말들 그 마음 그대로 나는 너를 이해하려고 했다. 네가 나한테 했던 약속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어도 힘들어서 그러겠지. 어려운 공부하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내 아들이 실망하게 해서 더 열심히 하려고 저러나 보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랬으니 내가 지금까지 그런 너를 봐주고 있지 않았겠니? 내가 가진 거 없고 무식한 노인네라서 그런 게 아니란다. 그런데 너는 나를 그런 노인네로 생각하더구나. 취임식 날 너희 친정엄마에게 나를 두고 뭐라고 하던데 너는 그런 말을 내 앞에서 하면서도 조심하는 기색이 하나 없었지. 오히려 나 들으란 듯이 그런 말을 했었어. 그걸 듣고 있는 내 아들 반응을 보니 평소에도 너희들은 나를 두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익숙한 듯이 보였다. 내가 뭘 오해했다는 거니? 어머니, 그게 그러니까 그날 제가 저희 엄마한테 뭐라고 말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래서 저희 엄마께 여쭤보기도 했거든요. 근데 엄마도 뭐 특별한 얘기는 없었다고 하시고 애 아빠도 잘 모르겠다고 해서 제가 잘 기억하지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어머님이 말씀도 없이 오셔서 좀 놀랐던 것 같아요. 어머님 그날 그런 연설을 하신다는 건 물론이고 취임식 보러 오시겠다는 말씀도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당황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말을 그렇게 예쁘게 하는 사람도 아니고 병원에 있다 보면 말을 곱게 할 일이 거의 없다 보니 그런 게 습관이 됐을 거예요. 학생들에게 막 지르는데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저도 모르게 아무 말이나 막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절대로 어머니를 무시하거나 그래서 한 말들이 아니에요, 어머니. 오해세요.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고 잘못했다고 하는 게 낫지 않겠니? 넌 끝까지 나를 두고 네가 했던 말들에 대해서는 회피할 생각만 하는구나. 나는 똑똑히 기억한다만 그 말을 다시 내 입으로 하고 싶지는 않구나.
나는 너도 네가 했던 말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말들을 한두 번 한 게 아니란 것도 잘 알고 있어. 그러는 동안 그런 것들이 너한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건데 이렇게 나를 찾아와서 비는 건 병원에서 네 입장이 곤란해졌기 때문이니? 미국 아들 말이 병원에서 너에 대한 말들이 돌아서 병원 입장도 난처하다고 하더구나. 아, 어머님도 들으셨어요? 그렇죠. 들으셨겠죠. 취임식 때 어머니를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저희 결혼식에 왔던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뭐 그랬나 보더라고요. 어머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 때문에 그게 민호 씨랑 제 얘기라고 말이 좀 돌았는데 그게 지금 소문이 너무 이상하게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인데요. 어머니가 좀 나서주시면 안 될까요? 재밌구나. 내가 나서서 뭐라고 해달라는 거니? 그 소문이 맞는다고 확인이라도 시켜달라는 거야. 미국 아들이 나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도 나는 별 얘기 안 했다. 너를 더 곤란하게 만들 수도 있었지만 안 했다는 거야. 그 정도가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다. 그 밖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나 상황에 대해서는 내가 나서서 뭔가를 할 생각이 없어. 어머니, 그래도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봐 주세요. 그날 했던 말들이 조금 과장된 것 같다. 아들네 살림을 살아주다 보니 그런저런 서운한 일들이 없진 않았지만 그 정도는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말이에요. 저희 병원장님께만이라도 그런 식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 엄마. 그 미국 아들 통해서 식사 자리 한번 만들어주면 좋잖아. 이 사람 정식으로 소개도 좀 해주고 말이야. 엄마 덕보게 되면 처가에도 당당하게 말할 게 생기고 이 사람도 얼마나 고마워하겠어. 엄마, 지난 일은 있고 처음부터라도 우리가 잘하면서 살 테니까 일단 그런 자리부터 한번 만들어 봐요. 네? 너는 무슨 처가에 네 면 세우는 게 일생일대의 목표라도 되는 거니? 무슨 면을 얼마나 더 세워야 하는 거야? 내 상식으로는 이해도 안 되는 그런 얘기는 더 이상은 듣고 싶진 않다. 그 병원장도 바보가 아닐 텐데 이미 다 알 만큼 알고 있지 않겠니? 내가 더 이상 자세한 얘기를 하지 않는 걸 고맙게 생각하고 너희들 입장은 너희들 스스로 변호하든지 사과를 하든지 알아서 하렴. 나는 도와줄 마음도 없고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잘 아시잖아요. 그 세월이 얼만데 그동안 어머님도 그만큼 고생하신 건데 아깝지 않으세요? 제가 부교수 된다고 할 때 어머님도 고생한 보람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빚볼 날만 남았는데 이렇게 끝낼 수 없어요, 어머니. 도와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저 정말 이렇게 죽을 순 없어요. 아이고, 이만한 일로 죽긴 왜 죽어? 이게 죽는다는 소리 나올 일이니? 그래, 너 고생했지. 네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다고 고생하는 동안 나도 그만큼 고생했고 말이야. 그땐 내가 그렇게 해줘야겠다고 마음 먹었으니 그렇게 해줬던 거고 이제는 그럴 마음이 없어졌다고 몇 번을 말하니? 나는 나대로 깨우친 게 있어서 지금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살 거야. 네가 지금 잘못했다고 하는 것들이 뭔지도 사실 나는 잘 모르겠다만 뭘 그렇게 잘못한 게 많고 살려달라고 할 만큼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진작 좀 잘하지 그랬니. 그리고 나는 너희들 걱정 안 한다. 대한민국 의사부부 걱정을 내가 왜 하니? 니들이 알아서 살궁리 하고 잘 살겠지 뭐. 그러니 이렇게 와서 죽는 소리 아무리 해도 소용없으니 돌아가거라. 구구절절 읊어대던 며느리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한참을 더 앉아있긴 했지만 별 수 없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며느리는 대학병원 부교수직에서 물러나게 됐다고 해요. 병원 측에서 강제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한 건 아니고 더 이상 부교수로서 학생들 앞에 설 입장이 아닌 게 되었으니 며느리 스스로 어쩔 수 없이 물러나게 된 거죠. 정교수 되기를 그렇게 소원하더니 안타깝게 됐지만 뭐 어디든 일할 수 있는 병원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개원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들 며느리에게도 얘기했지만 지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한답니다.
시간이 더 많이 흐른 훗날 아들 며느리가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게 된다면 그때는 왕래하며 지낼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얼굴 보는 것도 싫을 정도로 오만정이 다 떨어진 상태예요. 제 속으로 낳은 자식보다 제 마음을 더 잘 알고 살피는 건 미국 아들이랍니다. 그 아이는 저를 정말 어머니처럼 모시고 있어요. 어린 시절 입양이 되어 미국에 간 이후로도 그 아이는 저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한글을 계속 쓰고 싶어 했어요. 미국 며느리는 그야말로 파란 눈을 가진 미국 며느리인데요. 서툴지만 한국말을 쓰려고 하는 모습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낯설고 어쩐지 어색해서 서먹했는데 지낼수록 심성이 그렇게 고울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너무너무 예쁘게 생긴 손주들도 셋이나 생겼지 뭐예요? 저는 요즘 며느리에게 영어도 배우면서 제가 몰랐던 세상을 배우는 재미에 푹 빠져 있어요. 100세 시대라잖아요. 인생 다산 늙은이라고 스스로를 내려놓고 살기엔 제게 남은 인생이 너무 긴걸요. 그 시간들도 충분히 행복하고 뜻깊게 살고 싶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말은 청춘들에게만 국한된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제 얘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제 또래 분들이 많이 계실까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결코 짧지 않다고, 또 그 시간들도 얼마든지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다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 모두 즐겁게 살자고요. 파이팅 하시고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